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역사상 중세라고 불리우는 시대를 마감하고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연 정복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메메드 2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51년 메메드 2세는 즉위하자마자 동생 아흐메드부터 처형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부왕 무라드 2세와 잔다르 공국의 왕녀 사이에 태어난 왕자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악명 높은 형제 사례, 즉 술탄이 즉위할 때 그 형제를 모두 처형하는 관습의 시초였습니다. 디르키 몽골계 왕조는 카리스마 강한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강력한 결속력을 발휘하여 급속히 확대되었다가 그 지도자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 다툼으로 분열하여 단기간에 붕괴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강했던 이란 왕조도 약 80년, 좀 더 오래 버텼던 티무르 왕조도 130년 정도 존속했을 뿐이었죠. 반면 티르크계가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이 기본적으로 국토를 분할하지 않고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주와 같은 세대의 남자 왕족의 수를 이 형제 사례로 최소화하여 왕위 다툼을 방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가 형제 사례를 단행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아흐메드의 존재가 두 가지 의미에서 관행에 유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흐메드의 어머니는 잔다르 공국의 왕녀, 즉 명문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강력한 외가는 오스만 왕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죠. 왕자의 어머니로 대개 노예가 선택되었던 것도 왕의 외가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오스만 왕가에는 왕자가 아들을 낳으면 현군주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왕위 계승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그 덕분에 어리고 무력한 술탄이 즉위하여 신하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명문 출신인데다가 아직 아기였던 아흐메드는 오스만 왕가의 관습을 이중으로 어긴 존재였으므로 그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메메드 2세의 만년에 편찬된 카눈나베이 알리 오스만이라는 법령에는 어느 누가 술탄이 될 경우 세계 질서를 위해 형제를 죽일 수 있다. 울라마도 승인하였으므로 즉시 시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형제 사례가 합법화, 명문화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이슬람법은 자유인 무슬림을 재판 없이 처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그 이슬람법을 위배하여 술탄이 형제를 살해해도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살해의 관행은 16세기에 메메드 3세가 즉위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동생을 처형한 다음 카라만 공국을 정복하여 우한을 없앤 다음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대제상 찬다를르 할릴 파샤였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사이의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았던 찬다를르의 눈에는 콘스탄티노플 공격이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스만 왕조를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모험으로 보였습니다. 전해지는 한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을 피하려는 비잔틴 제국의 유력자가 뱃속을 금화로 가득 채운 물고기를 찬다를르에게 뇌물로 보냈고 찬다를르도 그것을 받고 청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찬다를르는 아직 스물 전후인 어린 메메드를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메메드는 이 늙은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왕자 시절부터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사태는 찬다를르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방향으로 진전되었습니다.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위해 처음 한 일은 보스포러스 해협이 가장 좁아지는 지점에 있는 유럽 측 연안에 해협의 칼날이라는 뜻인 루멜리 요새를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바예지드 1세 시대에 지어진 아나톨리아 요새가 있었는데 이후 오스만군은 이 두 요새를 활용하여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메메드는 찬다를르의 입김이 뻗친 예니체리 군단의 장관을 미리 경질하고 군단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3년 총 10만 명의 대군으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게 됩니다. 메메드 2세는
육지 쪽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통해 공성전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이 성벽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유일하게 바다라는 보호벽이 없다는 전략상의 약점 때문에 훨씬 두텁고 견고했으며 적의 침입을 막는 해자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240km나 떨어진 주조 공장에서 제조한 대포들을 옮겨왔는데 가장 큰 대포는 소 90마리와 병사 400명이 함께 끌어야 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이 대포를 제작한 헝가리 출신 대포 제작자 우르바는 처음에 이 기술을 콘스탄티노플에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가 나쁜 비잔틴 제국 황제가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하자 오스만 제국으로 기술을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메메드 2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르반의 대포는 이때까지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무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길이가 8m를 넘고直径은 75cm가량 되는 거대한 대포로 544kg짜리 포탄을 1.6km가량 날려보낼 수 있는 첨단 신무기였습니다. 공성령 대포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만군의 수주에 걸친 가공할 포격에도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준이 부정확했고 한 번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에게 성벽을 보강할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잔틴 군대가 만의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한 탓에 골드논 안으로 단 한 척의 오스만 함선도 통과할 수 없었고 쇠사슬을 제거하러 간 배조차 성 안에서 뿜어대는 화력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골드논 내해로 들어가 바다 쪽에서 성벽을 공격해 비잔틴 군대의 방어력을 해안 쪽으로 분산시키지 않는 한 전쟁이 승산 없는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임을 직감한 메메드 2세는 탁월한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배를 골드논 맞은편의 토파네 쪽 육지로 끌어올려 골드논 북면으로 기습 상륙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기름칠한 통나무를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늘어놓고 그 위로 함선을 굴려서 언덕 위로 올려보내고는 그곳에 다시 골드논 내 쪽으로 함선을 내렸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육상과 해상에서 오스만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군의 거센 저항으로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오스만군의 대대적인 공격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격퇴되었습니다. 그러던 5월 24일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개기월식을 두고 비잔틴 사람들은 도시가 패망할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첫 황제와 이름이 같은 황제 때 멸망한다는 전설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로 비잔틴 제국의 초대 황제로 여겨지는 콘스탄티누스 1세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5월 29일) 새벽 1시 오스만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공격은 5만 명의 비정규군 보조병 부대로 무장도 전투력도 형편없었지만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 비잔틴군을 지치게 만들었고 곧이어 정규군인 아나톨리아 군단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성벽 방어선이 무너졌고 쉴 틈도 주지 않고 정예부대인 예니체리 군단의 3차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수비군 대장인 제노바인 주스티아니가 심각한 부상으로 후방으로 실려갔습니다. 이에 제노바인 용병들의 전열이 무너졌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예니체리 군단이 물밀듯이 외성벽을 치고 들어가 마침내 성벽탑에 오스만 제국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한편 콘스탄티누스 11세는 혼전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비잔틴 시민들이 황제의 시신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것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제국과 운명을 함께한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이 위협으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랬듯이 정복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술탄들도 썼던 칭호이므로 독자적인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대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데 사용했던 정복왕이라는 칭호가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 메메드 2세 1편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정복 후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 이스틴폴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10세기 아랍의 역사가인 마스오디의 저작에도 등장하는 등 그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의 아라비아어로 된 옛 이름 콘스탄티니에 또한 오스만 제국의 화폐에 새겨지는 등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슬람의 풍요를 뜻하는 이슬람볼, 행복의 문이라는 뜻의 데르사데트라는 별칭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이 오스만 제국의 본거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뜻밖에도 오래전부터 오스만 왕조의 성전에 참여해온 신앙전사인 가지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스탄불은 옛날부터 파괴와 재생이 반복된 저주받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성립된 오스만의 본거지로는 이그도와의 전선이 가까운 에디르네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으려는 메메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나톨리아와 발칸, 즉 아시아와 유럽 양쪽으로 두루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인 이스탄불을 제국의 거점으로 삼으면 상징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점이 클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 네세리는 술탄 메메드가 이스탄불의 전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메메드 2세는 황폐해진 이스탄불을 부흥시킬 정책을 연달아 내어놓았습니다. 이스탄불은 비잔틴 말기부터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었는데 주변 도시의 상인들과 장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치세 말기에 인구를 10만 명까지 늘렸고 이스탄불은 급속히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징이었던 성 소피아 교회는 모스크로 바뀌어 아야 소피아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이스탄불 시내의 북서쪽 언덕에는 아야 소피아 모스크의 대형 돔을 모방한 정보광의 모스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모스크 주변에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병원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 등 관련 건물을 함께 지어서 지역의 부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정보광의 모스크 옆에 지어진 이슬람 학교에서는 제국의 지방 민정을 맡을 이슬람 법관인 카디 등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십자군이 이스탄불을 탈환하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벽도 서둘러 수리하기 시작했고 성벽 남단에는 에디쿨레라고 불리는 경관 요새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도시를 위협하는 외적은 400년이 지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나타나게 됩니다. 1459년 메메드 2세의 칙령으로 비잔틴 성체가 있던 자리에 토카프 궁전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슬람의 도시 이스탄불에 영구적으로 남을 건축물을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공사 개시 후 8년여 만에 완성된 토카프 궁전은 콘스탄티노플의 테오도시우스 3중 성벽 같은 것은 없었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의 해안을 따라 철옹성 같은 거대 요새처럼 건축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 심장부인 토카프 궁전은 왕권 강화에 집중하던 메메드 2세의 존엄성과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건축미는 부족했으나 장대함과 중후한 안정감을 자아냈습니다. 토카프 궁전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황제의 문 상부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귀에서 메메드 2세는 자신을 두 대륙의 하칸, 두 바다의 술탄이라고 칭했습니다. 토카프 궁전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게 될 곳에 새겨진 이 칭호는 비범한 군주로서의 자부심과 자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대륙이란 아나톨리아와 발칸, 두 바다란 흑해와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칸은 티르크 몽골계 군주의 칭호인 칸에서 유래한 터키어로 지배자를 뜻하며 술탄은 당연히 무슬림 왕조의 군주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선대 무라드 2세가 이미 대륙의 칸이자 바다의 술탄이라는 칭호를 썼지만 메메드 2세는 그 영역을 더 넓힘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칭호는 1470년에 특별히 주조된 악체 은화에도 새겨졌는데 이 은화는 통상적으로 쓰인 은화보다 10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메메드 2세가 이 칭호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티르크계 왕조와 무슬림 왕조의 정통 후계자라고 인식했던 오스만 왕조의 자의식은 이후
제국에서 저술된 많은 역사서들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 역사서들은 오스만 왕조를 오구죽한의 혈통이자 마지막 무슬림 왕조로 서술했는데 오스만 왕가가 사용했던 다양한 칭호들 중에서도 칸과 술탄 이 두 가지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메드 2세가 사용한 호칭은 칸과 술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칭호를 통해서 자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메메드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라는 자의식이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후대에 알렉산더 전기라는 문학 장르를 만들어낼 만큼 이슬람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메드 2세 역시 알렉산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의 역사서에서도 그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통합한 정복자였으니 메메드 2세와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그를 귀감으로 삼은 것도 당연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오스만 왕조를 섬겼던 찬다를르 할릴 파샤는 콘스탄티노플 정복이 끝난 후 해임된 것도 모자라 비잔틴 제국과 내통한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찬다를르 가문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고위 정치가와 울라마를 배출하기는 했지만 예전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왕조를 지탱했던 찬다를르 가문의 추락은 그저 늙은 신하인 할릴과 젊은 메메드의 개인적인 불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스만 정부의 인적 구성이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인 무슬림이 오스만 정부의 중추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메메드 2세 시대에는 데브시르메 출신들이 군주의 측근을 차지하게 됩니다. 데브시르메 출신들은 선대 무라드 2세 때부터 재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고 메메드 2세 때에 이르러 세력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메메드 2세 시대의 대제상 8명 가운데 자유인 무슬림은 선대의 대를 이어서 군주를 섬겼던 찬다를르 할릴 파샤와 치세 말기의 대제상 카라마니 메메드 파샤 분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 시대에는 이처럼 데브시르메 출신들을 정권 운영의 주체로 삼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유력자의 힘을 차단하고 군주 권력의 절대화를 깨하려는 중앙집권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귀족들과 유명인사들의 무리가 거의 대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주와 국가에만 봉사하는 데브시르메 출신들은 오스만 제국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메메드 2세가 비무슬림을 어떻게 대우했냐는 것입니다. 이슬람법은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를 무슬림과 같은 일신교를 믿는 딘미로 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딘미는 무슬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인두세를 내고 일정한 사회적 제한을 받아들이면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한이란 지배자층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를 신축할 수 없으며 비무슬림이란 표식을 몸에 두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으로 이슬람법을 따랐습니다. 메메드 2세도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에 그리스 정교회 총주교와 아르메니아 교회 총주교에게 칙령을 내려서 그들 종교 공동체의 자치와 신앙을 보장했습니다.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에 대한 관용 정책은 밀레트 제도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아 19세기 비무슬림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메메드 2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메메드 2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자 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복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메드 2세 역시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탄불에는 이미 그리스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주교와 유대교 랍비들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등 동서양 문화 교류를 위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메드 2세는 서양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각 분야의 학자들을 술탄의 스승으로 초청하여 수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메메드 2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두 개의 철인 통치자와 수호자로서 불멸의 자화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메메드 2세와 동시대의 연대기 작가 드루슨 베이는 그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유하고
20개의 왕국을 굴복시킨 메메드 2세는 티무르보다도 세계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에게 예술가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베네치아가 이에 응답하고는 화가인 젠틸레 벨리니를 파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의 문화대사처럼 이스탄불에 입성한 벨리니는 비잔틴 시대의 이콘 화법에 르네상스 화법을 조합해 술탄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벨리니의 작품 중 걸작으로 꼽히는 메메드 2세의 반신 초상화는 런던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벨리니가 그린 초상화는 유럽 전역에서 복사되어 메메드 2세의 이름과 이미지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정복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서로 오스만 제국을 확대합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이듬해인 1454년부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일단 발칸의 소규모 영주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따르도록 한 후에 1456년에 발칸의 중심지인 베오그라드를 공격했습니다. 헝가리의 영웅 후냐디 야노시가 목숨을 걸고 저항한 탓에 성을 함락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때의 공격으로 베오그라드 등의 동쪽 지역을 거의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발칸반도 대부분이 오스만령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스칸데르베그였습니다. 그는 알바니아의 한 지방 영주의 아들이었는데 무라드 2세 시대에 어린 나이로 볼모가 되어 오스만 왕정의 궁전에 들어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엔 흔한 일이었습니다. 스칸데르베그 역시 그 경로를 따라서 경험을 쌓아 유능한 장군이 되었고, 그 용맹함 덕분에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이스켄데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에서 계속해서 출세를 할 수 있었지만 1443년 오스만 군대에서 도망쳐 알바니아 북부에 세력을 구축하고는 로마 교황에게 원조를 받아가며 25년 동안 오스만 제국에 저항했습니다. 1468년에 스칸데르베그가 병으로 죽자 오스만군을 막을 사람이 없어진 알바니아는 오스만 제국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스칸데르베그가 원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알바니아는 이후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인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위기와 혼란의 17세기에 오스만 제국을 새로 정립한 뛰어난 재상인 케프릴리 메메드 파샤도 알바니아 출신이었습니다. 메메드는 도나우강의 북한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15세기에는 루마니아 남부를 왈라키아 공국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의 왈라키아공 블라드 2세 드라쿨과 무라드 2세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라드 체페슈라고 불리게 될 드라쿨의 아들 블라드 3세 드라쿨레아도 스칸데르베그와 마찬가지로 한때는 오스만 궁전의 불모로 잡혀 있었는데 1456년에 왈라키아공으로 취임하자마자 오스만 제국에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소설이나 영화의 드라큘라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블라드 3세는 오스만군을 기습하여 괴롭히고 포로를 창에 깨고 그 창을 세워놓아 오스만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메드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을 쓰는 데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외교와 권모술수 역시 블라드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1462년에 블라드에 반대하는 왈라키아 귀족들을 모아서 블라드의 동생 라두를 왈라키아 공의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서 쫓겨난 블라드는 오랫동안 헝가리 왕의 감시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왈라키아 공국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1463년 메메드 2세는 베네치아와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부 지중해에서 시작된 베네치아와의 전쟁은 육상과 해상에서 치러졌고 키프로스, 칸디아, 모레아 전투로 이어지면서 1479년까지 1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전략적 기지인 네그로폰테를 비롯하여 에게의 섬들을 차지하였고 이스탄불 평화조약에 따라 베네치아는 매년 오스만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오스만 제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이스탄불에 상주대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화가 젠틸레 벨리니가 이스탄불에 들어와 메메드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평화조약의 분위기 아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동유럽 전투를 전개하는 한편 비잔틴 황족의 후예가 아나톨리아 동북 해안에 세운 트레비존드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트레비존드 제국이 아쿠코윤누 즉 백양 왕조의 왕에게 황녀를 시집 보낸 뒤에 백양 왕조의 힘에 의지하여 오스만 제국에 대한 조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백양 왕조는 14세기 후반에 티르크계 유목민이 세운 왕조로 비슷한 시기에 대도한 같은 티르크계 유목민의 나라인 흑양 왕조를 무너뜨리고 티무르 왕조가 쇠퇴한 후에 이러한 서부와 아나톨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61년 트레비전드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공격당하여 멸망할 때까지 백양 왕조는 트레비전드 제국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잔다르 공국이 오스만 제국에 합병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백양 왕조의 왕은 메메드 2세의 최대 적수인 우준 하산이었습니다. 우준 하산은 무예가 뛰어난 호구리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울라마들과 문인들을 보호한 교양 있는 명군이었습니다. 그는 티무르의 부하였던 자신의 조부가 앙카라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티무르로부터 디야르바키르 지방을 받았으므로 자신 역시 티무르의 후계자라고 여겼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우준 하산을 도왔는데 그중 하나가 베네치아였습니다. 또한 우준 하산의 휘하에는 오스만 제국에 편입된 구티르크계 공국들의 신하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메메드와 백양 왕조 사이의 긴장도가 정점에 달한 이 시기를 정복왕의 치세 중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때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473년 메메드 2세와 우준 하산은 바슈켄트에서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접전이었으나 결국 메메드 2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우준 하산은 세력을 거의 잃어 오스만 제국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위세가 크게 약해진 백양 왕조는 16세기 초에 새로 대도한 사파비 왕조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결국 발칸과 아나톨리아를 통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증조부 바예지드 1세 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메메드 2세는 1473년에 내분으로 약해진 카라만 공국을 완전히 합병하고 1475년에는 흑해 부간의 크림 왕국을 오스만 제국에 복속시켰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인 그 나라들도 그 후로 오스만 제국의 형제국이 되어 원정군이 조직될 때마다 강력한 기병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끝에 해당하는 오트란토를 정복한 후인 1481년 메메드 2세는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군대를 이끌고 이스탄불의 동쪽으로 가다가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독살당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베네치아에서는 메메드 2세 암살 계획을 적어도 14번 이상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병으로 자연사했다는 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정복왕 메메드 일대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